안녕하십니까. 저는 챕터 71의 핵수송 억제제부터 챕터 72의 표 72-1까지의 발표를 맡은 정유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것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챕터 71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소분자 약물 중에서 암이 발생하는 기작을 타겟으로 한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핵수송 억제제인 셀리넥서, 두 번째로는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오막색타신, 세 번째는 CXCR4 이니비터인 플레릭사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챕터 72에서는 암치료요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암 약물로서의 항체를 단일 클론 항체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 인자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GFR 경로를 타겟으로 하는 암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챕터 71입니다. 암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소분자 약물 중에서 암이 발생하는 기작을 타겟으로 한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수송 억제제로 사용되는 셀리넥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는 크게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 생산이 필요한 경우 세포 내 핵에서 RNA를 만들어 세포질로 보낸 뒤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수송 단백질 XPO1은 이 과정에서 핵과 세포질 사이를 막고 있는 핵막에 존재하면서 필요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셀리넥서는 이 핵수송 억제제로 작용을 하여서 다발 골수종의 증식을 막아내는 데에 특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핵수송을 차단을 하게 되면 핵 안에 단백질이 축적이 되게 되고 세포의 항암 활성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백질을 강제로 핵에서 보유하게 되면 심각한 DNA 손상을 가진 암세포가 제한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분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종양 유발 경로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세포의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셀리넥서의 특징으로는 경구투여 가역적 억제제라는 특징이 있고 2019년에 승인되었습니다. 셀리넥서는 CYP3A4에 의해서 대사되고 6시간에서 8시간의 반감기를 가집니다. 이 셀리넥서를 사용하는 환자는 최소 2번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포종 환자의 치료 혹은 최소 1번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증 환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셀리넥서의 부작용으로는 피로, 메스꺼움, 고토, 식욕 저하, 설사, 말초신경장애, 상기도 감염, 체중 감소, 백내장 등이 있습니다. 이 셀리넥서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 호중구 감소증이 있는 환자, 전하투륨 혈증 및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오막색타신입니다. 오막색타신은 단백질 합성의 초기의 신장 단계를 방해해서 반감기가 짧은 단백질의 세포를 고갈시켜서 단백질의 번역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결국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억제해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것이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이니비터의 기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종양 유전자는 mRNA로 전사된 후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을 거쳐서 BCR-ABL이라든지 MCL1 혹은 MIC 같은 종양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막색타신을 작용을 하게 되면 종양 유전자는 전사가 되지만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이 오막색타신의 작용에 의해서 차단됩니다. 오막색타신이 단백질 합성의 A 사이트에 바인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단백질들이 감소를 하게 되고 따라서 결국 세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백질에 의존을 하는 경우 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오막색타신의 특징으로는 2가지 이상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에서 내성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크로니컬 혹은 accelerated phase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피하주사로 투여가 되고 골수 억제, 출혈 및 태아 독성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피로 및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장 에스트라즈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될 수 있고 약 14시간의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XCR4 이니비터인 플라릭사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릭사폴은 비호지킨 림프종 또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에게 이식을 위해서 조혈모 세포를 말초 혈액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GCSF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플라릭사폴의 자세한 작용 기전으로는 CXCR4 알파 케모카인 수용체와 그 리간드 중 하나인 SDF1은 골수로 조혈모 세포가 기환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혈모 세포가 말초 혈액으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에 플라릭사폴은 CXCR4와 SDF1 알파의 결합을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혈모 세포는 골수로 기환하지 못하고 혈류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릭사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릭사폴은 백혈구 증가증 환자 또는 인부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또한 암세포를 가동화할 수 있고 혈액학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장, 비대 및 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주사한 곳의 가려움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팽만감, 가스, 두통, 현기증, 피로 또는 관절 통증의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릭사폴의 혈장 반감기는 3시간에서 5시간이며 이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약물의 70%가 24시간 이내에 배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72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71장에서는 암 발생 기작을 표적으로 하는 데 사용되는 소분자 약물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72장에서는 암의 큰 분자와 세포 기반 치료법에 초점을 맞추고 이 다음과 같은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것은 이 중에 암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 중 일부분입니다. 현재 40개 이상의 항체 기반 치료제가 암 치료를 위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 사용되는 Small Molecule Inhibitor는 항체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합적인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암 치료요법은 기초 및 임상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바뀝니다. 소분자와 생물학적인 신약들, 약물 전달의 표적화 및 타이밍의 개선된 방법들, 변경된 약동학 특성과 선택성을 지닌 약제들, 합리적인 다중약물 조합의 사용, 그리고 종양 발생 전이 및 면역 기능의 기본 세포 생물학에 대한 더 많은 지식들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암의 구체적인 치료 요법보다는 작용 메커니즘이나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서 최신 치료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 약물 치료의 복잡성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예시로서 HER2 양성 유방암과 진행성 대장암의 두 가지 치료 요법을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HER2 양성 유방암은 doxorubicin, cyclosporine, paclitaxel, trastuzumab, pertuzumab과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 oxaliplatin, eucobrian, Perfox, cetuximab과 같은 약물들을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물들의 자세한 드러그 스케줄 그리고 도징에 관해서는 이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약물로서 항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코넬 대학의 임상외과 교수인 윌리엄 B. 콜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악성 종양 동안 자연 면역이 낮아져서 육종의 박테리아 독소를 주입하게 되면 면역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몇 가지의 성공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975년에 단일 클론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노마 세포주를 생성한 켈러와 밀슈타인에 의해서 현대 항체 기반 약물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켈러와 밀슈타인은 면역 시스템의 발달의 통제와 특이성과 단일 클론 항체 생산 원리와 발견에 관한 이론으로 1984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단일 클론 항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단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항체 반응을 하는 순수한 항체로서 항암제에 이 항체를 결합하여서 사용하면 정상적인 세포는 손상하지 않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의 생성 방식은 사람의 암세포 또는 암세포의 단백질을 생쥐 또는 토끼에 주사합니다. 이들 동물의 면역 반응이 체내에 들어온 외래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세포를 동물체에서 분리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한 비장세포와 융합하여서 하이브리도마 융합세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도마는 이들 특정한 항체를 대량으로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대응을 하고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의 긴 혈장 반감기를 가지며 간헐적인 경구 투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일 클론 항체의 다양한 암세포 메커니즘은 첫째, 세포 표면 수용체의 작용이나 리간드를 블로킹합니다. 둘째, 항원 항체 복합체 형성을 돕고 면역세포를 불러옵니다. 셋째, 면역세포 작용을 조절합니다. 넷째, 원하는 세포에 독성 물질이나 방사성 색종을 옮기면서 사이토톡신 페이로드가 됩니다. 암치료에 사용되는 단일 클론 항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뮤노글로불린 G1이 있습니다. IgG1이라고 주로 우리가 말하는데 암치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항체고 면역세포에서 Fc 감마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figure 72-1에서 IgG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gG는 Fab 도메인과 Fc 도메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Fab 도메인에는 항원 결합 부위를 구성하는 각 variable chain들마다 3개의 CDR이 존재하게 됩니다. Fc 도메인은 effector function을 조절하게 되는데 Fc 도메인이 조절하는 effector function으로는 ADCC, CDC, 그리고 ADCP가 있습니다. IgG1은 시스테인 레지듀를 포함하는 6개의 이황화물 교량인 체인들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총 150kD의 분자량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도메인들의 시스테인 레지듀와 라이신 레지듀를 통해서 세포 독성 작용 신호를 전달합니다. 단일 클론 항체의 명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에 MAP이라는 게 붙으면 단일 클론 항체의 이름 끝에 붙인다 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예로는 베바시주맙이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이름에 XIC가 붙으면 인간 상수 FC와 마우스 변수 FV 항체 도메인을 융합해서 키메라 단백질을 생성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사토시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ZU, 즉 ZU가 붙으면 인간 IgG 단백질 골격에 항원 결합 영역 CDR 사입에 의한 휴머나이저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트러스주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U가 붙게 되면 인간 IgG와 일치하는 Fully Human Amino Acid Sequence를 가졌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예로 니볼루맙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i, 리가 붙게 되면 면역 조절 기능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세마이플리맙이 그 예시로 있습니다. 클론 항체는 다음과 같은 5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IgG1입니다. IgG1의 예시로는 VEGF를 타겟으로 하는 베바시주맙, EGFR을 타겟으로 하는 세토시맙, CTLA4를 타겟으로 하는 이필리무맙,
HER2를 타겟으로 하는 트러스트주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gG2입니다. IgG2의 예시로는 EGFR을 타겟으로 하는 파니투무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gG4입니다. IgG4의 예시로는 PD-1을 타겟으로 하는 팜브롤리주맙, 니볼루맙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Bispecific Linked Single Chain Variable Fragment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CD3와 CD19를 타겟으로 하는 블레나투무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R T-셀이 있습니다. CAR T-셀의 예시로는 CD19를 타겟으로 하는 티스아젠렉 루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EGFR 리셉터의 이니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인 EGFR은 ERB1, HER1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EGFR은 Transmembrane Receptor Tyrosine Kinase입니다. 피부를 포함한 상피세포에서 발현되어서 상피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GFR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GFR이 세포 밖에 있는 도면에서 리간드를 결합하게 되면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 내 영역에서 프로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리셉터 모노머 C 말단의 타이로신의 자가인산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어댑터 프로틴들이 활성화하게 되게 되면서 다양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상피세포암에서는 이러한 EGFR의 과다 발현이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예를 들면 사토시맙이나 파니투무맙이나 나시투무맙 같은 경우에서는 EGFR의 세포 바깥에 있는 도메인을 인식하게 되어서 리간드로부터 시작되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 반응을 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GFR, HER Pathway Targeted Cancer Therapy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EGFR의 발견과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틴 카이네스 도메인과 avian erythroblastosis retrovirus의 발암성 단백질의 상동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발암성 단백질은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서 두 번째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HER 유전자 계열에 ERB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유방암의 VRB와 G신경종의 암 유발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HER2, ERB2 유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유방암의 안 좋은 예후와 HER2 과다 발현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들은 HER2 타겟 항체를 개발하게 되고 HER2 양성 유방암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nti-HER2 molecular antibody인 트러스트주맙이 개발이 되었고 EGFR을 표적으로 하는 monoklonal antibody인 사토시맙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